전력도 같이 되는 건데 거기다 믿음없이. 세상을 안주 삼아 뉴스포차 28번째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차주 인장 박성재입니다. 오늘 우리 포차 실세 홍여진 기자가 중요한 취재가 있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차는 제가 혼자 열심히 영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차 안주는 탈원전 논란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원자로 고리 1호기가 40년 만에 폐쇄됐고 또 신고리 5호기, 6호기도 지금 현재 일시 중지됐습니다. 건설이. 그래서 원전은 앞으로 서서히 줄여나가고 또 신재생에너지는 개발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 문제로 지금 언론이랑 사회 각 부문에서 아주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차 손님은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탈원전이 대세다 주장하시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탈원전은 아직 이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가 술을 또 한잔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저희가 포맷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몇 초씩 얘기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예. 또 맥주도 한잔 하시면서 제가 아주 좋은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지금 아이고, 낮 시간인데 조금만 하시죠. 예. 예. 아이고, 됐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도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술을 원래 저녁에 하니까 녹화를 예, 예. 이렇게 저녁 시간에 좀 먹거든요. 근데 오늘 낮 시간이라서 교수님 일정들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한 잔씩만 이렇게 목을 축이면서 저녁인 양.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혹시 두 분 다른 방송이나 토론에서 이렇게 마주친 적 있으세요? 아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처음 뵙으세요? 네, 저도 처음 예, 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토론 주제가 이제 두 분이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양쪽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또 국민 건강이나 안전 이런 거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 되게 관심들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김 교수님이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계급장 띄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계급장 제가 띄고 중학교 한번 때까지 편안하게 노안이라는 예.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예. 그렇게 한번 확실히 위십니다. 한번 설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환경운동 하셨잖아요. 탈핵운동? 10년 예. 조금 안 됩니다. 예. 근데 원래 의대 교수님이신데 왜 환경운동을 하게 되셨어요? 그 원자력 문제는 네. 건강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전에서 사고 나든지 뭐 하면 방사능이 나오잖아요. 네, 이 방사능 때문에 건강 영향을 받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방사능의 건강 영향이 없으면 네. 원자력은 안전해요. 네. 예,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겁니다. 건강 그래서 문제니까 예, 의사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원자력 안전을 평가하는데도 전부 건강 영향 평가로 돼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예, 지표가. 예. 그래서 이건 의학적으로 관련이 좀 있는 겁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원자력 공학 이쪽에 스타로 제가 알고 계십니다. 아, 스타는 아니고요. 네, 원자력 공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UAE 원전 수출 관련해서 훈장도 받으셨잖아요. 아, 예. 그때 UAE 원전 4기 이제 수출할 때 네. 그쪽에 이제 전체 패키지로 갔죠. 원자력 관련된 인력도 없으니까 네. 인력 양성도 하고 네. 원전도 짓고 네. 운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음. 그쪽에 이제 원자력 공학과를 만들어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중단을 발표한 이후에 신고리 일부 교수들이 반대 성명을 2차례 발표하셨죠. 정 교수님도 참여하셨습니까? 네, 참여했습니다. 네. 지금 그 내용이 현재 탈원전 정책이 졸속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렇게 졸속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 탈원전을 이제 선언을 이제 하셨는데요. 네. 사실 빼는 거는 선언으로 뭐 이렇게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빈자리를 또 채울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야지 선언도 할 수 있고 실행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뺄 때 어떻게 뺄 거냐, 그럼 채울 때 어떻게 채울 거냐, 그럼 우리 부담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채워 나갈 때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충분히
그 논의를 하고 공감을 한 상태에서 방향을 정하는 게 맞는데 탈원전은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또 이제 공론화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인식 갖고 있죠.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탈원전 선언은 네. 갑작스럽게 한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저번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그때도 탈원전 공약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만 따져도 지금 한 4년, 5년 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당선이 안 됐지만 이번엔 당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부터 예. 주장하셨던 공약이다 예,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선진국들은 30년 전부터 원전 개수를 줄이고 있어요. 네. 개수가 준다는 얘기는 건설보다 폐쇄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이제 그리고 선진국들이 손 빼는 사이에 한국,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원전을 계속 지어서 전 세계 원전 개수가 유지는 됐었는데 30년간 성장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면 지금 원전은 계속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늘리고 수요 관리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도 좀 따라가자. 이제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 폐쇄가 아니고 정확히는 공사 중지. 공사 중단. 이게 이제 공약에 들어 있었죠. 네. 그리고 탈원전도 공약에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모든 사안들을 전부 공론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공론화는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건 좀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공론화를 한 거지. 이미 공약에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서 꼭 공론화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공론화를 하기 전에 일단 중지를 시켜야 된다. 그렇고 나서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지금 정부 입장이? 예, 그런 얘기죠. 예. 예. 그 상태에서 지금 시민 배심원단, 국민 배심원단을 만들어서 결정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방향이 지금 정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친원전 쪽하고 반원전 쪽 사람들은 배제하고 네. 중립적인 사람들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 이분들이 국민 배심원단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죠. 국민 배심원단은 아마 100명은 좀 넘을 것처럼 지금 짐작이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서로 양쪽의 주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국민 배심원단이 어떤 판단을 하면 예. 그걸 존중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거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존중한다는 건가요? 거기에 법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국민 배심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네. 그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이제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권한이나 하여튼 책임이 없는 거죠. 제일 네. 중요한 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정에 대한 책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책임이라는 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혹은 나라 전체의 어떤 에너지 믹스를 대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국회 차원 정도에서라도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라도 이걸 절차를 만들고 그리고 그 절차대로 추진을 네. 해서 앞으로 이제 뭐 20년이건 30년이건 스위스나 독일이 뭐 했듯이 논의를 거쳐가는 과정을 쭉 이제 설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지금은 신고리 5, 6 그것도 3개월짜리 공론화에 모든 걸 결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니까 시간도 짧은 데다가 그분들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각 나라의 사정이라든지 원자력의 안전이라든지 방사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듣고 소화를 시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활에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 물 한 모금처럼 술 한 모금처럼 예. 양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나더라도 또 에너지 정책을 또 전반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그 부분 저도 정 교수님하고 동의해요. 예. 이게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3개월 기간 좀 짧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쉽지 느끼고 않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제 에너지 정책을 법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산업부에 있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공식적인 책임 있는 법적인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해 해야 돼요. 8차 에너지 전기 수급 계획을.
그리고 전기뿐만 아니고 전체 에너지 수급 계획이 내년에 잡힙니다. 그게 네. 3차 애기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인 그런 논의 기구예요. 거기서 결정하면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공론화를 한번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공론화는 뭐 하여튼 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없고요. 근데 이제 국민 배심원이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배심원은 이 판결을 내리는 분들이잖아요. 원래 그 예, 요새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이 원래 있듯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되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인들이 뭐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주장도 일리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들더라고요. 전기본하고 애기본은 전문가들이 와서 그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공론화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공론화를 해서 국민배심원이 신고리 오류코기 지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네. 그거를 공약했다고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거의 뭐 배심원이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법적인 권한은 높겠네요. 없지만 예.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이쪽으로 나건 저쪽으로 나건 네.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겁니다. 끝나고 그렇겠죠. 되더라도. 네, 예. 그럴 거예요. 제가 그냥 든 생각인데 국민투표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국민투표로 결정한 나라 있나요? 유럽에서는 많이 네. 해요. 그죠? 스위스나 네. 벨기에 이런 거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투표합니다. 우리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뭐 개원 투표도 한다는데. 뭐 인구 5천만이 네. 되는 큰 나라에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데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니까 네. 그 방법을 택할 아니에요. 수밖에 없죠. 우리가 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이제 음. 상에서는 이렇게 국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법적인 어떤 기반 자체도 국회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어떤 공론화를 하건 아니 입법 절차를 하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도 뭐 괜찮다. 왜냐하면은 지금 5년 정도 안에 네. 사실상의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렇겠죠. 5년을 지내보고 뭘 네. 결정을 하자라는 것도 사실 짧습니다. 예.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네. 아 이게 이 정도였구나라는 네.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정도 시간을 왜 안 들여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국민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국회에서 효율적인 논의가 되느냐 네. 이거 아마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국회도 지금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요. 네. 합법적으로 지금 현재 에너지 정책 결정하고 하는 그런 기구는 전력 기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네. 8차 예.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애기본 이게 이제 법적인 기구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정책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 이제 아까 그 직접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탈핵 결정했거든요. 네, 벨기에도 네. 그랬고 이 결정할 때 국민 투표로 했어요. 예. 이탈리아도 하고. 예. 그래서 국민 투표를 유럽은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렇죠. 뭐 브렉시트도 뭐 그런 예. 거 보고 하면은 저도 좀 민주주의 이거-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뭐 저도 그런 게 이거 자연스러운 것 국민 같아요. 투표하면 제일 그 좋겠어요. 정도 큰 사안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큰 사안이 그런 정도 사안이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도. 네. 그 정도 사안이니까 네. 3개월 가지고 이걸 결정. 사실 국민 투표 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 예, 국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네. 그게 동의가 된다면 예, 이 논란이 아주 격해지면 그러니까 적어도 한 여기 2년 이제- 정도 충분히 논의하고 네. 사실 방식 자체도 네. 이게 공론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국민 투표를 결정되면 아무도 딴지를 못 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국민들이 결정한 네. 거니까. 근데 네. 사실은 국민 투표를 결정해놓고도 예. 거꾸로 간 적이 좀 있어요. 아, 딴 나라들. 다른 나라에서. 지나 보면 왔다 갔다 또 많이 이게 했어요. 지나 보면 만져지거든요. 네. 그렇죠. 아, 이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그러면 수정도 하고 그 정도 또 또 유연 과학이 발전하거나 뭐 기술이 나오면 뭔가 네, 이렇게 그렇기도 수용될 수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유연성을 좀 가져야죠. 예, 그럴 유연성이 수가 있어야지 있겠죠. 그거를 내가 10년 전에 정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렇게 이 지킨다는 건 좀. 양자 토론이 아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민감한 문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 단체들이 그 하는 주장 중에 전문가한테 맡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전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마피아 같이 얽혀 있지 않느냐, 원전 마피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익 관계로 지금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는 예를 들어서 원자력 공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나 한수원이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나 다 여기서 뭐 무슨 또 이렇게 돈도 오가고
뭐 주식도 주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마피아가 주는 네. 어떤 그 단어의 인상 때문에 용어가 좀 무섭죠. 예, 국민들이 이거를 자칫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범죄 집단이 돼가지고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원전을 우리가 네.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이 나라를 말아라 먹을 수도 있지만 네. 억울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 우리 뭉쳐보자. 네. 뭐 그 정도의 뭐라 그럴까 범죄 집단이 이제 구성된 것처럼 네. 이렇게 마피아란 하는 게 단어가 이제 그런 의미, 예. 그 뉘앙스를 살짝 깔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억울한데 예. 뭐 한수원의 입찰 비리라든지 네. 어떤 뭐 저기 성적서 위조라든지 그런 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는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비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딱 처벌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체계를 갖추고 고쳐 나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의대에 계시니까 뭐 제약회사와 의사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비리다.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의료계를 의료 마피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의사들은 다 빠지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 정책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의사들 빠져라 하면 안 되듯이. 네, 그럼 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향을 하느냐.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의 앞을 봤을 때 어떤 시스템을 지금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갖추느냐. 네.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전 비리 같은 거 터지면 우리 같은 사람도 분노하지만 사실 정 교수님 같은 분은 훨씬 더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도 비리들이 많지만 의료 쪽에 비리 나오면 내가 화가 더 나. 어이가 없죠. 예, 예. 원래 그런 거거든요. 네, 도매금으로 예. 매도당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분노하죠. 특히 의사들은 진짜 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비난받아 마땅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의사결정을 전문가가 해야 되냐, 국민이 해야 되냐, 네.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원자력 정책은 소위 전문가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도 공개 안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공대 출신이 수백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원자력 안전성 분석 보고서 이런 거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거 다 공개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 그 배심원단의 문이과 비율을 좀 맞춰야 되나요? 그것도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의 예.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은 네.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음. 이게 한 가지 팩트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밸런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5개, 6개 우리가 추구할 목표 중에 예. 딱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가자. 경제성만 보자. 예. 그러면 이거 뭐 미세먼지만 봅시다. 예. 뭐 이런 거 안보만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예.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더 어렵다고 봅니다. 골고루 다 봐야 되죠. 네. 뭐 한 가지 파악하는 거는 네. 뭐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네. 넓은 관심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만 좀 제가 말씀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료윤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는 의료윤리의 4원칙이 소개가 돼 있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자율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의료 문제나 내 건강 문제에 관해서 무슨 수술을 받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환자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전문가인 의사는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는 환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의무만 가져요. 네. 그 설명을 듣고 환자가 이 수술을 받을지 말지 의사결정을 해야 예,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제1원칙. 의사 말을 무조건 듣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원자력도 사실은 이 혜택도 국민이 받지만 사고 나면 또 국민이 손해를 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해 당사자인 최종 당사자인 국민이 의사결정하고 네. 전문가는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이해 당사자가 예. 국민이라는 데는 뭐 공감합니다. 맞는 예. 말씀이고요. 근데 국민들 중에도 이게 다 같은 또 국민이 아니거든요. 예. 발전소 지역 주민이 있고
그렇겠죠. 또 거기 지역 주민들과 좀 다른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난 또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바가 또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3개월 안에 공론화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결과에는 승복하겠지만 네. 내심 계속 불만은 가지고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네. 뭐 어찌 됐건 반의 국민이 됐건 뭐 이게 예. 참 복잡한 사안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민 중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원전 주변에 있어도 굉장히 입장이 다양해요. 아, 그 원전을 찬성하신 분도 뭐 계시고, 원전 발전소 때문에 먹고 사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예, 그렇기도 하고, 예,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국민투표건 뭐건 간에 민주주의의 문제긴 하지만 1인 1표 해서 다수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게 음. 어떤 비가역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네. 그런 선택을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가다가도 사정이 바뀌고 상황이 네. 바뀌었을 때에는 바꿀 수 있는 그 얘기를 네, 제가 그런 딱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정책을 비가역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는 일치하시네요, 상황이 그거는. 바뀌었기 예. 때문에 예. 바뀔 수 있다. 그럼 정권 바뀔 때마다 또 바꿔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정권이 나올 수 바뀔 있죠. 때마다 바꾸는 게 어떤 유연성은 아니죠. 그건 안 될 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알아버리고 의견을 가지면 네. 그건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뭐 폐기물 처리 기술이나 뭐 방사능 관리하는 기술이 획기적인 게 또 나오면 네. 또 다시 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것도 또 시기가 또 잘 맞아야 돼요. 예. 이게 세상에 제일 좋은 물건이 제일 잘 팔리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예를 들자면은 체르노빌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원자로를 이 얼마나 안전한가 다 냉각도 다 끊고 펌프도 다 끄고 그냥 내비뒀어요.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파워가 죽고 네. 정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냉각이 저절로 되는 실험을 했는데 며칠 뒤에 체르노빌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미국에서 모든 원자력 프로그램을 다 닫아버렸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서 또 한 20년의 시간을 예. 그때 만약 됐다면 지금쯤 뭔가 좀 다른 어떤 기술적 결과물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할 원자력계는 때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서 뭐랄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기술도 하여튼 중요하고요. 두 분이 지금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은 성급하게 하지 말자. 좀 더 3개월에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네, 네, 그죠. 그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으로 하지 말고 추후에라도 개선이 된다면 또 바꿀 수 있는 또 여지를 열어놓자. 그렇죠. 진행되어 가는 그 것을 정도인가요? 보면서 코렉션 할 수 있게 바꿔갈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민주적으로 결정하자. 민주적으로. 국민이 결정해야 된다. 국민이. 예. 100% 국민에게는 맡겨놓기 힘들다는 이렇게 의견이고요. 충분한 정보를 주고 네. 그렇죠. 결국 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대학 선택할 때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디를 갈 건지 마음에 이제 두죠. 두고 네. 12년을 이제 공부를 하고 네. 고3에 대해서 원서 쓸 때는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은 그런데 그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주위를 보고 아빠가 뭘 하나 네. 옆집 아저씨는 뭘 하나 보면서 배우는 거죠. 배우고 또 사회가 12년 전에 사회하고 지금 사회하고 내가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일할 때의 사회하고 또 달라지죠. 네. 그 사회를 또 생각해보고 예. 복잡한 결정이죠. 한 사람의 진로를 결정하는데도 12년의 공부가 이제 들어가는데 나라의 어떤 그 미래를 선택하는데 3개월은 누가 봐도 좀 그렇다고 후회스러워. 몇 년씩 걸릴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20년을 하자, 30년을 네. 하자 지금 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하자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배심원단 제도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동안 네. 뭐 신재생도 최대한 늘려가고 네. 원자력도 안전성 체크하고 철저히 챙겨가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짧게 된 이유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매몰 비용이 많아진다라는 이제 그 한수원 측 설명 때문에 네. 아마 좀 빨리 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저도 하여튼 교수님하고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좀 논의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조금 더 시간 더 들여서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배심원단 결정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안전성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강의하신 것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맹폭격을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또 예.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강의하실 때 일본산 수산물 먹으면 안 된다. 300년 동안 고등어, 명태 이런 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리라고 허황된 소리라고 막 신문들이 비판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억울하죠. 예. 반론의 기회도 안 주고 반론을 여기서 한번. 예. 일단 제가 그렇게 그 강의를 6년 동안 해왔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한 얘기는 아니시죠? 예, 네. 1000번 이상의 강의를 했고 네. 그 내용은 저 서울대 핵공학과 최고위 과정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공학 그 박사님들 수십 명이 제 강의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하고 있을 때 이 네. 일본산 수산물을 방사능 측정을 해요. 네.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수산물들이 세슘이 나와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조심하라 하면 수산물 전체를 못 먹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양이 제일 많은 걸 따져봤더니 세 가지 생선이 95% 이상이에요. 제가 그 정부한테 받은 그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안 먹으면 95% 이상 조심하는 셈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그게 거죠. 고등어, 명태, 대구? 예. 네. 그래서 정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방사능 오염이 300년 간다라는 거는 원자력계에서 하고 있는 정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수용을 한 거죠. 근데 하여튼 뭐 적은 양인데 뭐 이렇게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는 그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 있으면 세슘만 들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핵 반응이 일어나면 수백 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와요. 네. 그 중에 세슘만 들어갔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슘 이외에 다른 건 측정을 안 한단 말이죠. 검사는 세슘만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세슘하고 요도 이 두 가지만 하는데 이게 측정하기가 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건 측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걸리고 해서 전수검사는 네,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 세슘이 있으면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 근데 그것들은 양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가능하면 오염이 덜 된 거 네. 혹은 안 된 거를 먹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네. 비폭량은 적을수록 안전한 거니까. 그거야 뭐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방사능이 안 나오는 음식들을 골라 먹을 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피하고 그렇지 않은 걸로 드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표현하실 때 300년 동안 앞으로 예, 먹는 게 좋다. 이제 세슘 오염은 뭐 300년 간다고 보니까 그렇게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세요. 300년이라는 거는 이제 반감기가 30년이니까 네. 300년 지나면은 2분의 1로 10번 곱하는 거거든요. 네. 1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까 예.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 뭐 시간상으로는 300년이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양을 따져야 되고요. 네. 이제 또 양을 뭐 저기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거 이렇습니다. 그 생선의 95%가 대구 명태 고등어. 저기 고등어. 네. 예, 일본에서 한국에 수입되는 생선의 네. 96% 정도가 뭐 세 그렇다는 가지가 얘기는 이제, 네. 이제 전체가 이제 거의 다 네. 되는 건데요. 그 세슘이라는 것이 바다 속에 그냥 바다 물 속에 3mBq 정도씩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핵실험을 했던 예. 세슘들이 이제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바다 속에 태평양이나 뭐 퍼져 이런 데서 했던 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네. 예. 근데 밀리베크렐이라는 거는 보면 한 1000초 기다려야지 한 번 튀어나오는데요. 예. 그 우리 몸에서 음. 나오는 방사선만 해도 이제 칼륨이라는 게 있어요. 고혈압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없으시죠? 혈압이 약간 높긴 한데 고혈압까지는 네. 아닙니다. 그럼 칼륨이 있는 걸 많이 뭐 먹으라고 이제 하는데 예, 예. 뭐 바나나나 뭐 감자나 뭐 이런 건데 거기 보면은 칼륨 중에 40짜리가 방사선을 띠고 있어요. 그 우리 몸에 5,000, 뭐 4,000 정도씩 있습니다. 그럼 1초에 4,000개씩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견주어서 어떤 대략적인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네. 그리고
그 세슘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은 검사를 안 하느냐? 보면은 세슘이 90%입니다. 왜냐면 방사선 영향에. 네. 그래서 세슘을 봐서 아 이거 문제가 되는 레벨이다. 그러면은 나머지 10%도 같이 따라온다고 일단 가정하고 네. 곱하기 1.1을 하든지 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세슘이 제일 양도 많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양도 많고 방사선 대표적인 물질. 방사선인데 예. 그럼 세슘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근데 거죠. 중국이나 뭐 인도양 같은 데서 오는 베트남 동남아 쪽에서 오는 생선들은 세슘이 거의 없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일단 뭐 다 재질 않으니까 네. 일본산만 일본산만 재거든요. 재나요 지금? 네, 다른 데 하면 나올 겁니다. 다른 데는 그쪽 것도 나올 다 거다. 나와요. 하여튼 데이터가 없어서 전 세계 좀 바다에 다 얘기하기 퍼져 좀 어려운데 네. 그런 것도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 교수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서 예. 얘기를 좀 드리면 세슘이 전체 방사능의 90%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기적으로. 예. 예,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못 받아들이겠어요. 왜냐면은 세슘도 반감기 30년이죠. 스트론튬도 30년이잖아요. 네. 근데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세슘하고 스트론튬이 얼추 1대1이에요. 아 1대1은 아니고요. 그 정도 아, 나왔습니다. 1대1이 아니고 1대 1000분의 1입니다. 예. 그렇죠. 이거 예, 1대 1000분의 1. 굉장한 수치적인 차이가 다르니까, 예.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리고 그 어떤 분 말씀이 맞나 사실은 판단을 못 내리겠네요. 후쿠시마 사고 네. 난 지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일본 정부가 여기서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발표를 안 하니까 음.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몇 개 나라 정부가 일본한테 얘기를 해서 네. 거기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 얼마였냐 밝혀라 네.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다 나와 예, 있습니다. 자료들이 나와 그랬는데 있고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한국 외교부에다가 문서를 줍니다 답변으로. 네. 근데 그 답변 내용을 사실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좀 볼 수 있냐 했더니 국회에 와서 보래요. 그래서 보고 이제 좀 적으려고 했더니 적지 말래요.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기억에 의존해서 네, 얘기할 네.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는데 15개 정도의 방사능 물질을 측정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0가지 정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사능 물질 10가지가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적질 못하게 하니까 네. 저는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 방사능 물질 중에 세슘이 몇 프로냐. 그것만 생각하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예. 근데 세슘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제 기억으로는 세슘과 스트론튬 1대1 근처였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났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 수백 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세슘 한 가지가 90%다라는 거는 원자력계에서 그렇게 평가해요. 제가 그 표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아니 그 팩트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자마자 네. 기체 생성물들이 있습니다. 예. 뭐 제논, 크립톤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물에 녹는 것도 아니고 기체이기 때문에 이제 공중으로 퍼지죠. 기체로?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기 중에 골고루 다 이제 희석이 돼서 퍼졌고 초기에 반감기 일주일짜리가 있어요. 아이오다인, 요드. 네. 그거는 예를 들어 10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죠. 네. 반감기 10번을 지났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드도 많이 나오고 제논 크리톤이 양으로 많습니다. 많지만은 그거는 10주가 지난 다음에는 방사선 영향을 거의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지금 몇 년이 흐른 이 시점에 봤을 때에는 앞으로 그 방사선 영향을 주는 것은 세슘이 90%고 나머지가 10%인데 그 환경 시료들을 정부에서 다 분석을 했어요. 일본 정부 그리고 UN, IAEA 다 분석을 했을 때 나온 비율이 세슘이 1000, 그다음에 저기 그 스트론튬이 1, 플루토늄이 1000분의 1, 100만 분의 1인 거죠. 세슘 네. 대비로는. 그렇기 때문에 세슘을 가지고 우리가 규제를 하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 팩트는 좀 확인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두 그것보다도 분이 내가 볼 때 정보 공개를 네. 제대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런 저는 내용들을- 일본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구글을 통해서 아니 그 당연히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네. 일본 정부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수치들이 지금 제가 봐도 지금 헷갈리는데 나중에 국민 배심원단이 얼마나 헷갈릴까 생각을 해보면 좀 좀 걱정이 어려운 됩니다. 얘기예요. 네. 어려운 그건 시간 조금만 얘기인데. 투자하면은 뭐 네. 확인 우리 가능한 왜 것들입니다. 네.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니 왜냐하면은 서로 양이 달라버리면 수치가 그러면 이제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 물고기 문제는 조금 지역적인 문제고 그러면 후쿠시마가 정말로 일본 사람들 말처럼 뭐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 지역이 된 거냐 거기서 살아도 그렇죠. 되냐 그렇죠. 그것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저는 왜냐하면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경주 예를 들어서 경주를 예를 들었을 때 고리 근처에 뭐 300 몇만 명이 지금 30km 내에 그 주민들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될 경우에 그분들 뭐 대한 어떤 대피, 예, 뭐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후쿠시마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후쿠시마는 지금 안전해졌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 안전해졌다고 막 그러던데. 후쿠시마를 제가 2번을 갔는데요. 예.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갔습니다. 네. 후쿠시마 가기 전에 히로시마를 먼저 갔어요. 히로시마에는 전혀 방사능이 디텍션이 안 돼요. 네. 공간 방사능 측정기로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핵폭탄은 하여튼 방사능 오염 문제가 크지 않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그걸 들고 후쿠시마를 갔더니 그러니까 치운 곳, 아스팔트 위라든지 뭐 닦고 이렇게 한 곳 그런 데서는 별로 높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숲이나 강가나 논이나 밭이나 이런데 그런 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 60 내지 7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방사능 오염이 이렇게 한 80km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체르노빌 사고의 오염 지도를 보면 유럽 전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비 오면 떨어져서 그 땅을 오염시키는 게 바로 방사능 오염이거든요. 낙진이.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정확히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가 얼마나 안전한지 뭐 얼마나 오염된지 이런 거를 좀 잘 안 밝혀주고 있잖아요. 원래.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요? 나와 있고, 예. 나와 있고 보고서까지도 이제 UN 보고서도 나왔고 IAEA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지금 현재 오염 정도가 이제 다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향후 얼마만큼 받을 거다. 건강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저는 뭐 발전소 이제 안에까지도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네. 후쿠시마 시를 보면은 시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에서. 그런데 이게 북서쪽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 영향을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뭐 저기부터 예를 들어 쭉 가서 산다라는 네. 가정하에 본다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거기에 1년 예. 사고가 났는데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예. 그 시에 그대로 1년을 살면 대략 한 5mSv 내외를 이제 최대한 받게 되죠. 네. 받게 되고 10년을 있으면은 10년을 다 모은 게 1년부터 다 모은 게 거기에 2배, 10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80년을 모으면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부터 80년까지 다 모으면 5의 3배니까 15mSv 정도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연 방사 설량 처음 1년이 가장 많네요. 네, 제가 네. 히로시마에 가서 공간 선량계로 측정을 못 하셨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 게 원래 자연 방사능이 있거든요. 네. 우주선도 있고 지각 네. 방사선도 있는데 그게 선량계에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는데 좀 의아스럽긴 한데 무슨 예. 얘기냐면 아니, 그 정도는 알죠. 자연 방사능보다 더 높아지느냐. 그래서 그 차분이 이제 인공 방사능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높질 않아서 인공 방사능의 흔적은 히로시마에는 거의 안 남았다. 예, 뭐 그런 이해를 하는 하겠습니다. 거죠. 그 정도, 그 정도인데 이게 되셔야죠. 일본은 예. 자연 방사능이 한 2점 얼마 정도 되거든요. 네. 2가 좀 넘습니다. 네. 그럼 10년이면 20mSv가 넘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10년 동안 있다고 그랬을 때 받는 게 10 정도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고요. 10년 정도 지나면 2021년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70년 동안 받을 것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럼 70년으로 나누면은 1밀리시버트에 한참 모자라는. 그럼 자연 방사능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건가요? 훨씬 낮고 우리나라가 3 정도대이기 때문에 예. 일본보다 1이 높아요. 예. 화강암들이 많고 그래서. 그럼 뭐 후쿠시마는 안전하다고 이제 봐도 후쿠시마 되나요? 시의 경우 시의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렇고요. 예. 후쿠시마 지금 원전하고 몇 킬로 떨어져 있다고 했죠? 네, 그럼 후쿠시마가 60km 60km. 떨어졌습니다. 예. 그럼 발전소 바로 옆으로 가보면 네. 거기가 토미오카 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발전소에서 북서쪽입니다. 네. 가까우면서 바로 또 북서쪽에 있었어요. 예. 거기에는 1년 설량이 50밀리시버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그 주변은 다 대피를 했죠. 네. 대피를 함으로써 그 50을 피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10년 동안 받는 게 100이에요. 그럼 10년이 지나면은 나머지 70년 동안 50을 또 받게 되는데 네. 나누면은 1년에 1밀리시버트가 채 안 됩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자연 방사능 차이 정도에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난다면은 그러니까 방사선이 영향이 2021년 정도부터는 뭐 살만한 동네가 된다. 그때부터는 추가로 받게 되는 방사 설량이 예. 일본과 한국 차이 예. 수준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연 방사능의 예, 제가 차이 말씀드리는 정도로. 부분은 그겁니다. 예. 그 이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 네. 원자력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칠판도 없이 이렇게 설명하기 이거 가지고 좀 논쟁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네. 저는 그 방식을 개인적으로 잘 안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원자력 학계 계산 방식이 있고 또 의학계 전 세계 다른 거예요? 원자력계에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아, 예. 방사선 방어학회와 UN, 예, IAEA 뭐 공유. 그렇죠. 예. 그러니까 ICRP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방법을 개발을 했고, 네. 그건 뭐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 방식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과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그걸 논쟁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제 외부 피폭량들이잖아요. 내부 다 포함입니다. 내부도 포함해서. 예, 예. 그 계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조금 예, 궁금한데. 그 유엔 보고서니까요. 예. 저기 구글 하시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 사고는 정부가 항상 가해자 측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는 일은 핵 실험, 네. 핵 사고, 핵 폭탄 네. 이 경우뿐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모두 다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사능 대규모 오염은 항상 정부가 가해자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건강 영향 역시 정부만 조사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너무 방대하고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마일 사고 이후에 조사 결과, 그 다음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의사 단체, 네. 뭐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하고 그 UN 보고서 운스케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나온 보고서하고 사망자 수가 1000배 이상 차이 나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예요. 이제 정부가 그래서 가해자니까 자기가 저지른 짓을 이제 아무래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가 들어있다. 일단 그게 의심이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예. 60만 명이라고 주장하셨죠. 네, 예. 그거 예. 그것도 조선일보에서 많이 까였던데. 아무도 몰라요. 예, 예. 왜냐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죠. 일본 정부가 예. 조사를 안 해요. 조사 안 하니까 조사 모른다.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몇 명 죽었다고 조사를 했냐? 안 했어요. 방사능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베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2만 명 정도 죽었거든요. 네. 그 때문에 2만 명이 죽었다. 예. 근데 방사능 오염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해요. 예. 그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럼 방사능 오염으로 죽은 사람 수를 조사를 했냐라는 거예요. 방사능 오염은 전국토에 이르러서 다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오염이 덜 된 지역에 있더라도 내부 피폭은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 2011년 이전의 평균 사망자하고 그 이후에 사망자 수를 비교하신 건가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지금부터 좀 드릴게요. 네. 그 그래프가 지금 안 갖고 와서 내놓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
정부는 가해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거의 피해 정도를 굉장히 축소하고 싶을 거다. 그리고 체르노빌 때 소련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를 뛰어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인구를 보자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인구 데이터만큼은 못 속일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일본 인구 그래프 혹시 가능하면 좀 올려주시기 바라는데 굉장히 독특해요. 대부분 선진국들이요. 좌우 대칭으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네.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딱 섰다가 그 다음에 올라간 정도로 해서 살살살 내려오거든요. 예. 그게 선진국들의 대표적인 인구 패턴이에요. 네. 근데 일본은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정말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돼.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프를 살펴보면 굉장히 묘합니다. 2011년 봄부터 갑자기 내려와요. 그러니까 일본 실제로- 정부는 예. 한 달에 한 번씩 인구 통계를 내요. 네. 그리고 그 인구 통계 그래프가 일본 통계청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2년 전에 내가 거기서 파일을 다운받은 거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 갑자기 2011년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4년 사이에 100만 명의 인구가 줄어요. 네. 그리고 그 그래프 밑에 일본 정부가 숫자들을 쭉 내놓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보면 평소보다 60만 명이 더 사망했다. 그러니까 평소 추세보다 네. 60만 명이 더 추가로 네. 사망한 거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 인구의 4년 사이에 증감을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거는 방사능의 영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명이 줄은 그 네. 사유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평소보다 이 4년 사이에 60만 그러니까 명이 일본은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럴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일본 그 얘기 정부가 아니시라고요? 예, 일본 정부가 지금 100만 명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예.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네. 정부 문서로. 그래서 그래서 60만 명이 평소보다 많이 사망자가 늘었고 늘었다. 30만 명이 덜 태어났고 예. 그리고 10만 명이 이민 들어온 사람에 비해서 나간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인구가 지금 준 거하고 방사능 오염이 관련이 있냐 없냐. 네. 이거는 학술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입증한 사람은 없어요. 없겠죠 아직. 네.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구나 뭐 아니면 그 뭐 이런 그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이걸 책임지고 조사해야 된다. 정 교수님이 지금 입이 막 근질근질 하셔가지고 아니 뭐야 이야기 마치시고. 네, 끝났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예. 그 일본 그 통계청 인구 보시면은 네. 이렇게 싹 올라갔다 싹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피크가 2009년에 찍혔고요. 네. 2009년부터 자연 감소입니다. 감소로 네. 내려오는 거고 그건 출산율 고령화 사회니까. 네, 고령화 사회고 이제 출산율 저하가 있고 우리도 인구가 이제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민 같은 경우도 한 2000년도 정도부터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네. 증가해 왔고 그러니까 인구 감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는 뭐 저기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 말씀입니다. 일본 정부. 뭐 정부와 정치권, 뭐 국민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어떤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뭐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TMI 사고 이후에는 미국 TMI 사고가 난 회사는 민간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가혹하다 싶을 만큼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일어났고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고 해서 나온 게 TMI의 이제 건강 영향 보고서가 나온 거고요. 그게 뭐 0.01, 뭐 0.08. TMI가 3마일. 예, 3마일 네, 아일랜드입니다. 예, 예. 미국에서 이제 있었던 뭐 이제 외부로의 영향은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끝을 냈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어떤 공신력을 가진 보고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과학적인 백그라운드, 그거 뭐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00mSv 한 번에 받는 것 이상을 받았을 때 1000mSv 증가될 때마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5%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절대량이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100mSv 이하에서는 관찰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어떤 건고 하니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100번을 하는 거죠. 네. 한 나무에다가. 예. 그러면 덜어 넘어가는 나무들이 아주 가끔 관찰이 되기 시작해요. 네. 200번 하면 좀 더 있고 네. 1000번 하면 좀 더 있고 그런데 80번, 90번, 50번, 10번 이렇게 할 때는 관찰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느냐? 위쪽에는 관찰이 안 되는 거죠. 100mSv 이하에는 관찰이 안 되는데 이걸 처리하는데 거기 딱 가이드를 줬습니다. 이거는 나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정도의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하는 건지 그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써라. 피해를 산정하는 데는 쓰지 마라. 왜냐하면은 나무를 100그루를 놓고 도끼질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100그루 중에 한 그루는 반드시 넘어간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100년 동안 한 번씩 한다. 그렇다고 그 나무가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가정이 아주 저설량, 특히 10mSv 뭐 이쪽 저쪽의 레벨에서는 이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00mSv 아래쪽은 영향이 없다는 게 근데 공식적인 거고요.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2011년 봄 이후에 급격히 그렇게 인구가 감소한 2009년부터입니다. 2009년부터. 그게 있다고 하시는데. 2009년부터 감소했어요. 네, 그래프 올려놓으시고 사람들이 보면 되고요. 네. 네. 그래프 보시면 알 거예요. 일단 이제 그 원자력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100mSv 이하에서는 그 암 발생 증가나 이런 것들이 관찰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의학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또 달라지는군요. 예, 예. 10mSv 이하에서도 변화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7, 80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0년쯤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처음 발견했잖아요. 네. 이거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물리학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의학이나 생물학은 한참 뒤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방사능 기준치는 100mSv였어요. 근데 그 후에 정확히는 제가 숫자는 못 세겠는데 한 너댓 번에 걸쳐서 이걸 낮춥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mSv가 됐거든요. 네. 연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뭐였냐면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 밑에서도 건강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요. 좀 지나보면 또 그거보다 더 밑에서도 있는 거예요. 또 낮춰요. 이렇게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낮아진 거예요. 역학조사라는 거는요, 이 적은 양의 그 피해 조건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수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예.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연구가 진행될수록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표본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온다는 그래서 이제 ICRP라고 하는 아까 그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도 정비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옳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전 세계 의학 교과서에 실어놓은 거예요. 네. ICRP 입장을 그냥 그대로 실어놓은 게 의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정비례 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 좀 이제 네. 드릴까요? 네. 정 뭐 교수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ICRP에서 100mSv 이하는 점선으로 그어놨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니 역학 조사로 나오지가 않아요. 100mSv 이하에는 일단 네, 나오지가 팩트가 않고. 이렇게 네. 다르면 그리고 얘기하기 뭐, 힘듭니다. 제가 뭐 논문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10mSv 뭐 정도 되는 걸 쪼였을 때 하고 100mSv, 150mSv까지 쪼였을 때 하고 몸에서 자연적으로 DNA의 데미지를 손상을 치유를 하는 능력을 카운트를 해요.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요즘은 이제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잘 돼 있어서 보면 이게 설량이 줄어들면 자연 치유 능력이 올라갑니다. 고치는 능력은 그렇겠죠. 예, 네. 방어구는 훨씬 더 늘어나고 예. 데미지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00mSv 이하에서는 그게 균형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조금 거죠. 쪼이면은 금방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 침입은 있으되 예. 침입에 대해서 저항할 수 대항하는 있다. 게 예. 침입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작은 피폭량에서도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금 의학계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아, 근데 그거는 원하시면 네. 제가 이제 요즘 네, 알겠습니다. 나온 네. 논문들 그 보여드릴 수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음 단계로 네. 넘어야 되니까. 적어도 이건 네. 우리가 네. 확인할 수 있죠. 원자력 안전 문제는 결국 건강 문제다. 네. 밀리시버트 가지고 귀결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밀리시버트도 100밀리시버트 이하로는 관찰이 안 되는데 네. 그 이하는 그런 관찰 기준 된다니까. 원자력 학계와 의학계의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네. 그럼 한 100분의 1 정도로 예. 잡아서 충분히 멀리 떨어뜨리자 해서 1밀리시버트입니다. 1밀리시버트까지 관찰이 돼서 잡은 게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끼어들면 네. 더 말이 길어질 테니까 그냥 지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가 지진이 얼마나 뭐 위험한가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이제 전문가가 따로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경주에 한번 나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예, 그래서 지진. 예, 지금 가까우니까 원전들이 그래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꽤 높은 진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원전들이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 뭐 이 문제가 또 쟁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먼저 위험하다. 먼저. 아니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렇게 30% 얘기하셨잖아요. 원전 사고 날 확률이 30%라고 네. 주장하신 걸로 네, 제가 위험할 그랬는데, 확률이 예. 커지는 거죠. 엄청난 거죠, 30%면. 예. 그건 이제 제가 확률 계산은 아주 단순하게 한 거고요. 예. 지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지진 물어보시는 아니, 거예요? 원전이 사고 날 확률에 대해서 별도로 뭐 연구를 안 하셨더라도 지금 계산한 지금 그럼 그 얘기를 하는 예, 겁니까? 그 지진 얘기합니다. 얘기 말고? 네, 지진 얘기 말고.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날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예, 하여튼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지진 거는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긴 한데. 아 그러세요? 아, 뭐 괜찮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네, 그거 먼저 하세요. 지진 얘기부터. 네. 사실 지진 났을 때 제가 집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희 집은 경주 경주니까 사셨으니까. 엄청나게 흔들렸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장식장 같은 거 이런 데 있는 건 싹 넘어지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큰 소리 나고 이게 왜 아파트의 거실 이게 아파트 거실에 있는 굉장히 큰 유리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들리니까 네. 이게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겁이 없는 편인데 네. 겁이 났어요. 그래서 겁이 나죠, 당연히. 내려갔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정도의 지진이 왔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원전 부지 정할 때 지진하고 단층 조사를 안 했어요. 안 옛날에 하고 그냥 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년, 40년 원전을 했는데 지진이 나니까 인제서 단층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층이 없고 지진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하인 곳에다가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조사를 안 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합법인지 아닌지 몰라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주민 반대냐 아니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할 때는 지금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원전 부지가 다 불법이에요. 예. 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뭐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네요, 그죠? 네, 예. 그런 걸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안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기준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전 부지의 지진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미국 거를 갖다 미국 쓴다. 거를 갖다 예.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거가 영어로 돼 있어요. 네.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 지금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어. 안전 규제인데 네. 이 번역이 안 돼 있는 그래도 거예요. 뭐 산자부나 한수원 이런 관계자분들은 다 알지 않을까요? 뭐 영어 영어를 실력이 뭐. 읽을 줄 알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 안전 규제가 사실 이제 그거를 제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할 때 네. 논의가 됐었고 하여튼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그다음에 신고리 오류 크기 건설 허가 이런 거 할 때. 네. 근데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법에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 네.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 지진이 그래도 위험한 거잖아요. 응? 충분히 가능성이 예상되잖아요. 예, 그죠? 뭐 예.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100%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 제로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건 대비에 달려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진도가 9였고 네. 쓰나미가 한 13m, 14m. 예. 제가 이제 후쿠시마 가봤을 때 또 발전소 밑에서부터 농구 골대 높이 정도 이상의 이제 물이 찼던 흔적이 쫙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큰 쓰나미가 여기 왔구나. 결국 후쿠시마는 쓰나미가 그렇게 3m, 4m의 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네. 발전기를 쓸 수가 없게 됐죠. 비상 발전기를. 네. 전기가 없으니까 펌프를 가동해서 냉각하는 게 냉각이 불가능했고 불가능해져서 그래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그 옆에 보면은 좀 더 북쪽으로 가면 진앙지에서 더 가까운 원전이 있습니다. 진도 흔들림도 더 컸습니다. 네. 둘 다 설계 지진을 넘어섰어요. 네. 후쿠시마도 그렇고 거기 오나가와도 그렇고. 예. 근데 오나가와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충분히 높은 데다가 14.7m 딱 올려놓고 물이 안 들어오게. 예. 예. 그리고 거기다 또 방벽까지도 해서 해안가에 있는 시설들까지 다 보호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와서 흔들려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쓰나미가 와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나가와 같은 대비를 하고 있으면 지진 해일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후쿠시마처럼 대비를 하면 지진 해일에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원전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고리 뭐 저기 월성 울진 여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해일보다 높은 방벽을 지금 다 이제 갖추고 있고 원래 부지구가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비상 발전기의 문은 다 방수문으로 다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차더라도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지더라도 이동형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몰고 와서 다시 훅업하면은 쓸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원래부터 방비가 돼 있는 게 있고 비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들도 여러 겹으로 지금 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원전이 안전하냐 아니냐 이거는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있느냐보다도 어떻게 방비하느냐 네,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니까 위험한 최대한의 거는 방비. 맞는데 네. 그거를 방비할 수 있는 기술과 이런 것들이 다 방비를 하면은 괜찮다. 방비하면 위험하지 않은 거죠. 네. 방비 안 하면 위험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방비를 하면은 그 위험을 제로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쿠시마와 얘기되나요? 같은 사고가 음.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그게 제일 사람들이 사고 나고 궁금하죠. 난 다음에 이런 사고가 또 올 수 있다라고 해서 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사고는 또 다른 이유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또- 쓰리마일하고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다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고 원인이. 그래서 나는 그래서 다음 사고도 이거 말고 예. 다른 게 나오지 않겠냐 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냐 모든 요인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그 사고 확률이 높진 않아요. 네. 그 지금 60년을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리고 원전이 한 500개 정도 운영이 되고 건설됐다가 이제 운영이 끝나고 이렇게 한 것만 하면 좀 7, 800개 되죠. 지금 네. 폐로 된 것까지 다 합하면. 중국이 또 그렇게 막 많이 짓고 있다면서요. 1000개 가까운 원전 네. 중에서 지금 터진 게 6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많은 거죠. 사실 사고 확률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네. 1000개 중에 6개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한 10년, 20년 사이에 뭐 지금 반어법 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예요. 사고 확률이 네. 높진 않은 거예요. 근데 반어법 쓰시는 거 같아요. 저는 되게 문제는 높은 것 같은데 1000개 중에 6개면? 이게 예. 사고 규모가 너무 크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이렇게 최대의 사고는 TMI 사고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경락 건물이 있고 노형이 우리와 비슷하고 음.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놨거든요. 네. 지진이 오더라도 가할 수 있는 파손이란 건 파이프 부러지는 거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제일 큰 배관이 예. 무너지는 걸로 가정하고 설계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와서 설령 그런 파단이 일어나더라도 이제 대비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상상할 수 그렇게 있는 다들 최대한의 그렇게 믿으시더라고요. 네, 최대한의 하시는 사고가 분들은. TMI 정도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도 좀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인간을 못 믿어요. 그리고 그게 체르노빌 네. 같은 원전은 이제 없거든요. 네. 그거는 원래 플루토늄 무기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원전을 뻥튀기 저는 하는 좀 크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원전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개잖아요. 근데 여러 개죠. 여러 개예요. 그 중에 이 타입에서 사고가 나면 이 타입에서만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또 다른 타입이 생기면 아 이것도 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거는 뭐 설명을 드리면요. 사고 날 때마다 아, 요건 날 수 있다. 요건 요런 방식이 아직 안 난 건 안 난다라는 다른 건 안 그런 괜찮다, 느낌이라는 이렇게 말이죠. 아, 체르노빌 원전은 출력이 증가하면 네. 더 증가해요. 음. 그 엑셀을 밟으면 더 들어가고 때도 더 들어가고 네. 이게 출력 폭주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그런 설계 문제는 지을 때부터 서방에선 경고를 했어요. 했음에도 그게 불구하고 양해 보이드잖아요. 경고했으니까 사실 가는 경주에 거죠. 있는 월성 원전 그것도 양해 보이드가 있거든요. 양해 그러니까- 보이드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주가 일어나면 핵 반응을 확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나면 더 커지게 되도록 돼 있다는 거죠. 맞는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양해 걷잡을 수 없게. 그게 양해 보이드라고 네, 할수 하거든요. 있죠. 네. 근데 그게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4개가 양해 보이드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건 또 문제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양해 보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그렇게 얘기하시려면 월성 원전 문제 있다고 그게 이제 얘기하셔야지. 출력을 제어하는 그 능력하고 네. 그 정도의 차이인데 양해 보이드라고 하셨는데 뭐 거의 0에 가까운 거고요. 굉장히 이제 느린 거고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의 사고는 설계상으로 우리나라 원전의 노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그 쓰나미를 노심 막을 수 종류가 있다면 많단 말이에요. 체르노빌 RBNK 원전은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원전이 없어요. 그리고 중수로 말씀하셨는데 중수로에서는 중대사고 일어나는 게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엔 거기서 그렇게 계산하셨던 거에 어, 분자를 0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죠. 한번 중수로는.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3번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3가지 원자로 타입에서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다른 타입의 원자로는 사고 안 난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마치 그거는 저기 A사의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을 했으니까 네. A사는 이제 괜찮고 예. B사는 향후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다. 네. 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두 개가 제조사가 다르고 제조 방식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면은 엄연히 다른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보면 A, B, C, D, E, 네. F가 있는데 A, B, C가 지금 사고가 났고 E, F, D는 예, 안 난 거죠. 안 난 상태잖아요. 뭐 수십 가지가 있지는 않겠죠? 한 10가지는 되지 10가지 정도 않나요? 돼요? 아니, 뭐 10가지는 세세하게 따지면 될 그런데 거예요. 크게 예. 따지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나는 판정을 내리겠다는 건 근본적으로 아니고, 예. 인간이 정말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해서 각종 그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지금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안전해졌다. 이거 예.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있고 예. 사고 한 번 나면 더 안전해져요. 예. 그래서 일본도 지금 사고 난 다음에 안전 기준을 팍 높였어요. 네. 그래서 뭐 별걸 이제 다 달아서 더 안전하게 만든 겁니다. 이 안전 기준을 높이면 불합격하는 원전들이 생겨요. 그래서 몇 개는 합격하고 뭐 그 합격한 거에 2배 이상. 우리 지금 월성도 지금 불합격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전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불합격도 많이 되고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 40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이 5년 동안 원전 계속 늘어요. 5년 사이에 지금 5개 짓고 있잖아요. 예. 신고리 오르크기 앞으로도 계속 60년 걸린다면서요. 탈원전 하려면은. 네. 아니 이제 40년으로 네. 얘기를 하신 요새 거니까. 40년인가요? 그래서 이제 40년 사이에 지금 현재 한수원이 풍력 태양광도 하니까 네. 그쪽 분야를 좀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네. 원전은 40년에 가서 살살살 줄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5년 사이에는 안 줄고 그 다음부터 줍니다. 조금씩.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한수원이 수십 년에 걸쳐서 풍력 회사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말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연구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까지 투자되어 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안주도 하나씩 드세요. 지금. 우리 이제 경제성 얘기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이게 한잔 하시고. 아까부터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럼요. 안주 아까부터 너무 안주를 네. 안 드시고. 네. 자 지금 이제 위험성 얘기에서 경제성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토론이. 예. 시간으로는 이쯤 끝나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저도 궁금하고 네. 그래서
계속 자, 하시죠. 이거 하나씩 드시라니까요. 예. 예, 이거 보자. 맛있습니다. 육포를 먹어. 예. 너무 맥주만 드시면. 네. 하여튼 저는 자, 그러면 이제 경제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얘기가 또 중요합니다. 요새 뭐 전기료 폭탄 얘기도 나오고, 근데 원자력 발전이 더 경제적이다. 그렇지 않다. 핵심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폐기 비용까지 넣을 거냐, 뭐 우라늄 채굴 비용 뭐 이런 것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 원자력 발전이 비경제적이다,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시나요? 일단 팩트를 얘기하면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원전을 비싸다고 평가해요. 네. 그건 팩트입니다.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안 짓고 있죠. 근데 우리는 싸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네. 이거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럼 왜 우리만 싸냐? 음. 이게 이제 설명이 돼야 될 텐데, 적어도 이제 건설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싸다. 이게 분명합니다. 건설 비용이 왜 싸냐? 우리는 계속 짓고 있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지금 많이 생겼다는 부분도 있고, 정부가 금융 지원을 상당히 보증이나 이런 걸 많이 해주니까. 네. 그래서 좀 싸진 부분도 있고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비용이 싼 거는 좀 설명이 되는데, 폐로 비용, 네. 사고 대응 비용, 그다음에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 비용 이런 거는 좀 반영이 덜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의심을 하죠. 네. 왜 의심을 하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그렇죠. 가지고 할 텐데 그걸 지금까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발전 단가 네. 데이터들이 이 경제학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이거 좀 계산해 주시오. 그러면 계산을 못 한대요. 그럼 왜 못 합니까? 그럼 한수원이 데이터를 안 내놔서 그걸 가지고 계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조금 전문적으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단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정보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폐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은 폐로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최근에 원전 2개 폐로 하는데 원전 폐로 회사한테 5조 원을 줘요. 계약금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준다는 거죠? 아니 원전 회사가 예. 폐로 회사한테 5조 원을 주면 폐로 회사에. 폐로 회사가 원전 회사에 와서 원전 2개를 폐로를 원전 해주는 회사하고 거죠. 폐로 회사하고 따로 있군요.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는 폐로 회사 아직 없는데 네. 앞으로 생기겠죠. 예. 아니면 한수원이 직접 그 일을 하든가. 네.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2개 폐로 하는데 5조 원이다라는 계산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 하나 폐로 하는 값을 6천억이라고 잡았다가 요즘 와서 살금살금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6,3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하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매년 계속 적립하는 액수를 바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작년에 제 기억으로 6천억이었는데 조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7천억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4분의 1 정도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턱없이 낮게 잡았다, 폐로 비용을.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대응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거는 사실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고 날 확률에다가 사고 났을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곱해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데,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보험회사들이 원전 보험을 싹 끊어버렸어요. 이건 감당이 안 된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결국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법을 보면 만일 사고가 나더라도 한수원에서 담당하는 돈이 제 기억으로 6천억 정도로 기억을 해요. 나머지는 몇백조가 더더라도 정부 돈으로 다 커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는 좀 의문시 되고요. 폐로 비용과 사고 보상 비용 뭐 이런 폐로 것들을- 비용이나 이제 사용 해결료 네. 갖다 묻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혹은 네. 뭐 처리를 해서 묻든지 뭐 방법 여러 가지 고준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다 이제 적립이 다 돼 있고 발전 단가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게 그게 이제 아니고요. 그 장부상으로만 돼 있죠. 장부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현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일부예요. 필요한 건 제가 현금으로 알고 가고 있는데. 뭐 장부상으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걸 떠나서 지금 사고 위험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제
액수가 커지니까. 그럼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TMI까지 다 넣어서 네. 비용, 복구 비용 예. 하고 그동안 원자력이 발전한 원자력 발전량하고 해서 킬로와트 아워당 우리 지금 전기요금이 100원에서 이쪽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계산해 보면 한 3원에서 4원 정도 나옵니다. 엄청나게 싼 거네요. 그런 사고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사고 전체 복구 비용 계산했을 때 3에서 4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뭐 몇 배가 된다는 정도로 우리가 왜냐하면 원자력 사고에 대한 어떤 뭐 무시무시한 그런 인상 때문에 크게 생각하는데요. 뭐 3에서 4%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죠. 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생산 원가 말씀하시는 거죠? 전력 요금. 요금은 킬로와트 아워당 원자력이 53원? 아, 소매 요금이 100원이니까요. 아, 소매 요금이. 요건 이제 그 원자력 발전해서 알겠습니다. 전기 납품하고 받아가는 돈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폐로 비용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4분의 1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4분의 1 그런 건 사실 잘 모르시죠? 아니 뭐 되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원전에 이제 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TMI 같은 경우에도 TMI 2호기가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TMI 1호기는 74년도에 지어진 발전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지금 34년 정도 되면 이제 환갑이 되는 거죠. 네. 환갑 때 이거를 폐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쪽에서 이제 보고 있는 비용이 호기당 6천억 정도예요. 네. TMI2 사고가 나고 나서 그쪽을 청소하는데 대략 2조 정도를 썼고요. 2조를 써서 이제 다 청소를 해서 다 보관을 해놨고 TMI 1호기는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돌아가고 있는데 옆에서 폐로하기가 좀 뭐 불편하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1호기가 멈추면 같이 한다. 폐로 비용이 그러면 6천억 정도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호기당. 호기당? TMI 근데 같은 아까 경우는 두 그렇고 개 5조라고 하셨잖아요. 호기마다 달라요. 그게 조금씩. 원자로 하여튼 종류가 뭐 다르기 지역, 때문에. 지역 예. 원자로가 뭐 비슷하더라도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뭐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얼마 전에 뉴스에 그렇게 나서 그러니까 아마 그 폐로하는 비용도 원자로 타입마다 좀 다른 건지 심지어 사고가 났던 옆 호기 하여튼 뭐 그 그건 정도다. 모른다고 예. 치더라도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비용 이거는 어차피 계산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계산이 불가능.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술이 없잖아요. 아 기술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지금 그거를 발전소에 설정할 묻혀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준위 폐기물. 해결료 말씀하시는 예, 거죠? 해경호 해결료, 고준위. 해결료. 네. 예. 예, 지금 원전 저준위는 옆에 뭐 이렇게 장갑 뭐 이런 예, 그런 옷 거고 이런 거. 그거는 이제 그렇죠. 예. 경주 잘 방패장으로 아시네요. 가는 네. 거고 제가 옛날에 취재 한번 해봤었어요. 아 그러시고. 네. 그래서 그거 비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좀 자료가 있으면 좀 보고 싶은데 네.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산정하나? 그것도 참. 그러니까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 지금 고준위 폐기물이 좀 있으면 시한이 막 다가오잖아요. 다 이제 다 차가지고. 예, 그렇죠. 예, 뭐 보니까 뭐 제가 오늘 무슨 칼럼에서 봤는데 월성이 19년, 고리가 28년, 한빛이 24년, 한울이 26년 이런 식으로 포화 상태가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 다 비용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지금 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수가 있나요? 뭐 외국 예를 보면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나라마다 취하고 있는 전략이 다른데요. 뭐 스웨덴 같은 데는 심지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바닷속 안 동굴에다가 아주 묻더라고요. 화강암 동굴 깊이 500m, 600m 제가 묻어서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옛날에 한수원에서 네. 제가 과학기술부 출입할 때 제가 MBC 지금 해직 언론이거든요. 네. 과학기술부 출입할 때 한수원에서 예, 취재비를 대가지고 그때 방패장 관련 이슈가 터졌는데 이거를 외국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보도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처럼 좀 나라 규모가 작고 네. 원자력 하는 전체 규모도 작을 경우에는 이거를 그 속에 있는 우라늄을 꺼내서 쓴다 뭐 이런 거를 뭐 굳이 하지 말자 그렇게 동의가 되면 네. 그런 식으로 심지층 처분을 하면 되고요. 우리나라 할 수 아니면- 있어요? 심지층 처분? 그건 뭐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이게 대안으로서도 아니,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찾아봅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찾는데 2, 협조를 3년 해주셔야 돌아오는데, 예. 찾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협조해주면 협조됩니까? 되죠.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협조해라. 원자력 안전위원으로서 바닷속에 협조를 화강암 해주셔야 동굴을 파야 되는 거잖아요. 터널을. 뭐 굳이 바닷속이 아니고 바다- 아무데나 예. 상관없습니다. 해변 예, 밑으로. 예, 예. 아무데나. 예. 근데 그 이제 아무데나 이렇게 타시면 곤란해요. 제가 경주 방패장 때문에 이걸 시작을 예. 한 사람인데 바닷가만 해야 되냐고 하셔서 꼭 하여튼 바닷가는 그 아니다. 바닷가는 방사능이 10만 년간 안 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하나만 네. 말씀드릴게요. 스웨덴의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굉장히 안전하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고 왔는데 이거를 제가 한수원에서 취재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찝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메인 뉴스에 내가 낸다는 게 약간 양심에 걸렸어요. 국민들이 찬반 양론이 MBC 계실 때. 예, MBC.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메인 뉴스에 낼 사항은 아니다.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아침 뉴스에 처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가봤지만 거기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안전해 보이는데 이거 지진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거기 안반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거기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안반이 좋고 크고 하던데. 예. 근데 우리는 그런 안반도 없다. 프랑스는 콘크리트로 언덕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묻어버리더라고요. 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목표는 이겁니다. 그 지금 15,000톤, 16,000톤 모여 있는 이 핵폐기물 네. 앞으로 이제 원전할수록 계속 더 늘어날 텐데 그렇죠. 이거를 10만 년간 방사능이 안 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있냐? 그 돈이 얼마나 들지? 만일 거기서 방사능 사고 나면 대처 방법이 있냐?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심지층 이제 확보, 그게 이제 관건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비운의 기술, 네. 그게 사실은 부피를 한 20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고요. 요즘 기술로? 예. 그리고 지금 기간도 제철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파이로 얘기하시는 파이로하고 거예요? 고성로 같은 그럼 저하고 지금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지금 이제 그런 핵 기술 제철이 제한이 있다는 거죠. 네. 아니에요. 그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건 뭐 실용화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오늘. 뭐, 그 얘기까지 하면 1시간 더 걸려요. 알겠습니다. 예, 뭐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빨리 가는 데는 예. 전 동의합니다. 예. 핵 제철이 얘기는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 커요. 덩어리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제가 궁금한 거 우리 저 서민들 입장에서 궁금 전기세. 그러면은 이제 원전이 하나둘씩 이렇게 줄어들면 전기세 폭탄 만든다. 독일도 뭐 이거 한 다음에 78%가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전기세가 오르는 거는 오르긴 오르겠죠. 그죠? 저는 전기요금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르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네. 탈원전을 안 해도 지금부터 탈원전 해봐야 뭐 지금부터 5년 사이에는 원전 개수가 늘고요. 그 다음에는 살살살 줄 텐데, 그러니까 몇십 년 후에 이제 그 효과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탈원전하고 전기요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0년 탈원전 정도. 때문에 전기요금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탈원전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10년 정도는 거기에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더 싸요. 그렇죠. 산업용하고 그래서 가정용이 차이가 많이 일본의 나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그 공장들이 고용 효과도 별로 없는 설치 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 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업용 전기요금 더 올라가고,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뭐 그 사이에 제철소에서 이제 철 녹일 때 전기로 녹인다고 뭐 그렇다고 네, 뭐 뭐, 그 네. 특정 기업을 제가 뭐 이렇게 흉보고 싶지는 않은데, 하도 싸다 보니까. 이제 네. 크게 보면 지금 원전을 계속 줄여왔던 유럽들을 보면요, 20년 정도에 걸쳐서 전기 사용이 늘질 않았어요. 수요 관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도 네. 한 20년 동안 거의 안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보면 에너지 효율화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많이 전기 쓰는 것 같지만 네. 가전 제품들의 열 효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량은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가전 기구가 많이
늘어도 예, 효율이 좋아져서 좋아지니까 전기량은 늘지 않았다. 예, 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늘질 않았어요, 거의.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은 꽤 비싸요. 누진도 비싸죠. 되고 비싸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껴 씁니다. 요새 같은 그래서 몇십만 원씩 나오는데. 예, 수요 관리를 위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그 사이에 한 20년, 30년 사이에 확 늘어서 지금 선진국보다 더 쓰거든요, 우리가. 그 주된 이유가 산업용하고 일반용이에요. 네. 여름에 막 가게들 보면 문 예, 열어놓고 예. 에어컨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전기요금이 싸니까 그게 음. 이제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전기라는 게 제일 그러니까 고급 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수요 관리 해야 돼요. 요금으로. 네, 그 산업용 전기, 가정용 전기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OECD 국가가 31개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얼마만큼 싸냐? 전체에서 13등해요. 싼 순서대로. 그럼 가정용 전기는 얼마나 싸냐? 전교 3등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싸요. 멕시코, 노르웨이 다음이에요. 노르웨이는 100% 가까이가 수력이에요. 연료비도 안 들고 댐만 막아놓으면 끝나는, 그리고 저장도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노르웨이 바로 다음이 우리나라고 나머지 28개 나라가 우리 뒤에 있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가정용 전기가 우리가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업용 전기하고의 비율을 봤을 때 독일은 산업용 전기 150, 가정용 전기 300이고요. 우리는 100대 90몇 거의 비슷합니다. 독일은 오히려 절반입니다. 그만큼 자국 산업을 지켜가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어느 가정용 정도 전기를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네. 아니,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것도 무리하게 독일 같은 경우 2000년에서 지금 2017년, 16년까지 전기요금이 3배가 올랐는데 그런 그 길을 2000년을 제가 찝은 이유는 그때부터 신재생을 보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3배가 늘어나는 이 길을 가면서 산업용에다가 이거를 짐을 지울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산업용이 가정용과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고 OECD는 산업용이 한참 아래거든요. 네. 이걸 봤을 때는 아, 우리 산업에다 부담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우리나라는 많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부담은 결국 국민들이 가정용과 일반용 같은 데서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수요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수요 관리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는 어차피 못 버팁니다. 네. 그래서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손대야 되냐 이걸 보는 건데 가정용은 어쨌거나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다른 데보다 뭐 높지 않다. 하여튼 값이 싸건 비싸건 간에 가정용은 안 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효율이 좋아졌기 좋아져서.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용은 수요 관리를 위해서 값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얘기예요. 그러나 산업용하고 지금 일반용은 급격하게 증가 중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전기가 전에는 거의 한 40~50% 됐었는데 옛날에는 예, 예. 지금 15%밖에 안 된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거의 일방적으로 산업용하고 일반용에서 는 건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 사용이 계속 느는 건 어차피 못 막습니다. 못 막죠. 당연히 예. 못 막으니까. 그래서 수요 관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근데 이제 수요 이 수요 관리를 관리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어차피 산업용에서 그 경제가 발전하면 이렇게 늘어나니까 공급도 맞춰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조금 일리가 있는 그 얘기잖아요. 통계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산업용에서 기업에서 전기요금 그 부담이 네. 제품 생산비의 1 내지 3%예요. 네. 기업마다 다르지만 거기서 뭐 전기요금이? 벗어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요. 원가 분석을 해보면 네. 네. 그러니까 전체 비용 중에 1 내지 3%가 아니고 제품 생산비의 1 생산 내지 비용 중에. 3%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수요 관리를 위해서 좀 올릴 필요가 너무 있다. 적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 수요 관리를 했을 때 기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정용은 계속 가전 제품이 지금 열효율이 좋아졌잖아요. 네. 근데 공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은 네.
이게 큰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쓰는데. 예, 효율 좋은 기계로 바꾸는 걸 게을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용 기수가 계속 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수요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산업용하고 일반용은 손대야 됩니다. 근데 수요 관리 뭐 통해서 한다는 거를 그동안 계획에 다들 넣어왔었어요. 네. 전력 계획할 때마다. 그런데 달성을 못했죠.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늘 보면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되고 서둘러서 LNG 발전소 지어야 되고 막.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돼 왔는데 네. 수요 관리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뭐 저기 제철 같은 예. 걸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대안이 코크스를 가져다가 석탄인 예, 거죠. 석탄. 가져다가 철광석을 생산하는 것하고 전기로 생산하는 것하고 어차피 그 석탄을 태워서 전기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두 개를 같이 놓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예. 단순하게 비교하면요, 그 석탄에서 나오는 열량 중에 30%가 전기가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열을 만들 때 또 열 효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 석탄이 갖고 있는 열량의 10%만 고로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제 에너지 형태를 두 번이나 네, 바꾸는 예. 거는 이건 열 효율이 손실이- 너무 아니, 너무 나쁜 전기를 거죠. 열로 바꿀 때는 100%가 갑니다. 전기를 열로 바꿀 때는? 열로 바꿀 때는 뭐 그렇다고 네, 하더라도 100%가 갑니다. 하여튼 네. 세 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열 에너지 형태를 바꾸는 거는 이거는 열 효율이 너무 나빠요. 아니 그걸 고려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그 시효 기록을 같은 내가 경우에 뭐라고 하고 예, 싶진 예. 않은데 게다가 산업용 전기가 알고 보면은 원가가 쌉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전기는 고압으로 송전이 와서 네. 공장으로 바로 고압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네. 말하자면 동맹에서 바로 뽑아 쓰는 거죠. 예. 근데 가정용 전기는 변전소 거치고 단계를 내려가야 됩니다. 전봇대 거치고 그만큼 하니까. 있고 네. 거기 깔리는 설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싼 거다. 손실이 있고 예. 원가 자체도 비싸다. 예. 그 하여튼 그 네.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이 현상은 전기 요금이 안 된다. 전기요금이 이제 뭐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면 더더욱 그렇게 될 건데 그 재생에너지 얘기를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무리할 때가 거의 됐습니다. 예. 더 많은 이제 얘기 끝이 하고 싶지만 가까워졌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태양열, 뭐 풍력, 조력 이런 거 다른 나라처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여건은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햇빛이 없어요. 뭐가 네. 없어요. 다 있죠. 안 하는 거죠. 다 돼요? 그럼요. 그 독일이 중국한테 최근에 1위를 뺏겼지만 최근까지 세계 태양광 1위였잖아요. 네. 전기 생산량으로. 네. 근데 독일 맨날 비 오잖아요. 거기는 햇빛 나면 사람들이 그렇죠. 우통 벗고 유럽인- 일광욕해요. 근데 우리는 네. 전 국민이 선블록 바르고 다니잖아요. 네. 햇빛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태양광 여건. 아 유럽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다. 예, 독일보다는 네, 독일보다. 예, 훨씬 좋은. 독일보다 여건. 좋은 뭐 프랑스나 뭐 북유럽 쪽보다 훨씬 좋겠네요. 예, 예. 그렇죠. 뭐 데이터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고, 그건 뭐 가보면 금방 아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이쪽에 신경을 안 썼던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작은 규모로 할 때는 네.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신고리 5, 6호기에 2.8기가와트 설비가 빠지는데요. 네. 평균으로 보면 한 2.5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정지하는 기간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그만큼을 태양광으로 채운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 15% 정도의 효율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조량 그러니까 원자력에 비해서 15%. 아니요 전력 생산 솔라 패널의 효율 솔라 패널의 효율이 15%다. 예, 그리고 나머지 85%는 다 열로 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면적을 계산하면은 15km, 15km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의 면적을 확보를 하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따라 붙어야 될 게 해는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장을 해줘야 돼요. 네. 전기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도로에서 다니고 있는 자동차, 화물차 대략 한 2천만 대를 배터리를 다 뽑아다가 전기 저장하는 데 쓴다 그래도 대낮에 15분 쓰면 없어집니다. 100에서 0으로 떨어져요. 그만큼 전기 저장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LNG로 백업을 한다는 그러니까 건데 태양열 그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저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일단 아니면은- 면적이 그만큼 아. 전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기 자체가 전기는 그런 어디서 거죠? 오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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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전기 자체가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네. 배터리로는 안 되고 양수 발전은 너무 지금 저기 음. 뭐 이게 새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그 다음에 LNG로 백업을 한다. 그러면은 해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를 24시간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네. LNG가 해가 뜰 때는 껐다가 지면은 켜고 하는데 1년을 평균 내면 LNG가 80%를 합니다. 태양광이 20%가 돼요. 그러면은 LNG를 백업이라고 불렀는데 이 백업이 80%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백업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저장 그리고 백업 이 기술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신재생 기술 개발을 한다 그러면 전기를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LNG가 아닌 화석 연료가 아닌 좀 다른 방식의 네. 신재생을 백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그렇겠죠. 우리가 이게 바람을 마음대로 태양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백업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그 문제. 면적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처럼 이렇게 평야지대가 쫙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거기도 태양열로 예, 효율적인 발전을 하려면 거기도 보면 좀 이렇게 딜레마가 있는 게요. 유타주의 사막, 아리조나주 이런 데 보면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태양광 그렇죠. 발전들이 있어요. 그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2도 온도 증가되는 거 우리 막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그 지역이 2.5도 온도가 올라가요. 아 그것 때문에 예. 복사열이 나온 왜냐하면 나오나 태양광 보죠? 패널이 예. 효율을 좋게 하기 때문에 반사를 반사를 거의 많이 없게 시키는-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럼 100이 오면은 98 뭐 이렇게 흡수가 되고 예. 그 중에 15%가 전기로 바뀌고 네. 나머지 85는 열로 나간다. 열로 나가죠. 아. 그러니까 낮에 그늘이 돼서 밑에는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낮밤 온도 전체를 놓고 평균 온도를 보면 2.5도 올라가요. 그럼 지구 온난화 현상을 또 가속화시킨다는 그래서 반론이 2도 나오고요. 올라가는 거를 막 태양광이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쳐요. 저는 이게 처음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열 효율이 네, 그럴 수 있는 라는 얘기인데. 개념이 있는데 네. 전기가 15 나가면은 그러니까 들어온 지금 에너지 100 중에 굉장히 85 올라가요. 반환경적인 방식이네요. 태양광이. 그렇게 따지면 그러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밑에 온도 그 지역 온도가 2.5도 올라가니까 생태계에서 하여튼, 2도 변화를 네. 막고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2.5도 올라가요. 이게 흥미롭습니다. 고민입니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 아래에만 그런 거 아니고 네? 아래 그 태양 패널 아래만. 그 지역에 들어간 지역. 그리고 전체적으로 열이 더 쌓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100이 들어오면 15%만 전기를 가고 85%는 열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왜냐하면 된다. 그 저기 밴드 갭이 있는데 네. 그게 못 미치면은 다 열로 되고요. 넘어가면은 넘어간 만큼은 또 열로 됩니다. 그렇다면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굉장히 그 정치한 네. 아주 그 학술적인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정 교수님 하신 말씀 정도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국민들 전체가 듣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뭐 이렇게 효율이 낮다, 음. 비싸다, 전기 별로 안 나온다, 전기 질이 좋지 않다, 간헐적이다. 바람도 뭐 불었다 안 예, 불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전 국민이 들은 얘기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지금. 예. 뭐 좀 알아보려고 그러면 다 안 좋은 얘기만 예, 나와. 안 좋은 얘기만 예. 나와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재생에너지가 더 많잖아요. 원자력. 일단 통계적으로는 저는 이거부터 수력이 있으니까. 수력 때문에. 예, 이거부터 하고 싶어요. 네. 일단 통계부터 제대로 내자. 우리나라는 신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없고요. 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네. 신재생이라는 카테고리로 통계 내는 나라도 없어요. 아, 그럼 뭘로 그래서 불러야 됩니까? 재생이라고 불러요. 그냥 재생. 재생 가능이라고 불러야 돼 네, 원래는 네. 재생 가능 에너지. 음. 근데 길자가 기니까 재생 에너지 이렇게 네. 이제 우리나라 법에는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신에너지, 재생 에너지 네. 이렇게 법이 따로 돼 있긴 한데 네. 이거를 통계낼 때 꼭 같이 붙여요. 신재생 에너지.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가냐면 폐기물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안 쳐주거든요. 재생 에너지로.
통계부터 안 내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우리나라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정부가 통계를 안 내주니까 네. 각자 지 멋대로 계산해가지고 이건 것 같은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공식 통계 자체가 없어요. 통계는 있지만 구분하고 있죠. 신에너지, 네, 재생에너지. 그래서 재생에너지 통계를 세계적인 기준으로 내야 돼요. 거기서 이제 폐기물이 그거부터 들어간다는 해야 얘기는 뭐 우리 저 무슨 폐기물뿐만 플라스틱 아니고 그런 거 뭐 말씀하시는 연료전지. 연료전지, 뭐 2차 에너지 이런 것들도 다 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리뉴어블로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를 따로 통계를 내줘야 돼요. 이걸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1% 정도 되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예. 근데 세계 평균이 한 25% 돼요. 그런데 그리고 수력까지 합친 거라고 수력까지 그렇죠. 합친 합친 거죠. 겁니다. 예. 수력 수력이 합해서. 대부분입니다. 수력, 태양광, 풍력, 지열. 예. 그다음에 뭐 조력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을 바이오매스도 있고 한 22% 네. 남짓한데요. 그 정도. 16.7%가 수력이다. 수력이에요. 예. 나머지 한 5% 안쪽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평균을 해서 재생에너지 해서 지금 25% 정도 돼요. 올해가. 그리고 전 세계 성장률이 1년에 1%쯤 돼요. 그래서 5년 후에는 30%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네. 투자액하고 새로 발견된 그 그래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원자력의 신규 발전 설비 양에 비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30배, 20배 돼요. 예.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 열풍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1% 근처거든요. 그래서 OECD 꼴찌라고들 하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계 주도적으로 꼴찌. 투자를 유도해야죠. 개발. 세계 꼴찌 예. 수준이죠. 네. 그러면서 대부분 국민들이 오늘 정 교수님 같은 말씀들을 계속 들어온 거죠. 안 된다, 비싸다, 효율이 낮다, 여러 가지 단점들. 나는 이거를 좀 그러면 그 단점이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있을 텐데 왜 전 세계가 왜 우리만 안 하냐? 된다고 자꾸 그러냐? 왜 우리는 안 되냐? 뭐 이런 얘기죠. 단점이 큰 문제가 안 될 때까지는 갈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 10%, 20% 안쪽이면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라도 가보자는 거죠. 네. 가는 동안에 꼴등은 또 면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예, 거기까지라도 가보고 예. 그리고 그때쯤에서 또 기술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세계 평균이라도 좀 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가 뭔지 난 굉장히 분석하고 알겠습니다. 싶은데 예. 그런 얘기는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하자고 했을 때 제일 반대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고 반대 논리를 막 개발하는 게 전부 원자력계란 말이에요. 예. 왜 원자력계가 재생에너지를 반대할까?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체 전기의 30%가 원자력이고요. 70%가 화력이에요. 그럼 화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데? 왜 원자력만? 원자력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그래서 나쁜 점을 마피아 자꾸 뭐 이런 얘기하냐.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쪽은 가만히 있어야죠. 예. 왜? 20%가 태양광 풍력이면 네. 80%를 가스가 할 수 있는데 왜 신재생 하나 넣으면 자기 거 4개 들어가요. 그거 왜 그냥 가만두면 되죠. 아, 예. 그리고 전력망을 그러면 원자력이 재생이 아니고 많아지면 원자력계만 피해를 보나요? 석탄은 피해 안 보나요? 그래서 석탄은 그거는 사실 석탄도 그다음 가스도 재미있는데 미세먼지 측면에서 네. 따져볼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그까지 그러니까 이해는 못하겠고 하여튼 분명히 제가 느끼는 거는 재생에너지에 관해서 단점을 얘기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원자력계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교수님, 김 교수님 그 보시기에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요 며칠 그런 겁니다. 제가 요 며칠. 계속 그래왔어요. 네. 계속. 속마음을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뭐 싸움 붙이려는 건 아니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황희정승은 아니지만 이 말 들으면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맞는 것 같고 지혜로우시네. 또 과학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뭔가 위험성을 방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예, 저는 솔직히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들어보자. 그러니까 저만 불렀으면 딱 이해됐을 텐데. 아니 저희 뉴스타파는 조선일보처럼 한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양쪽을 아주 공평한 가운데적 입장에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좀 많은 쟁점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리고 또 의학계와 원자력학계의 보는 시각의 차이도 좀 제가 이해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나중에 배심원 국민 배심원단이 제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헷갈리시겠다 이런 생각이 배심원 네. 해당하는 국민 한 분한테 대한 설명은 된 거네요. 네, 네, 뭐, 네. 제가 배심원단에 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관해서 짧게 한 마디씩 제가 부탁드릴까요?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 예. 예. 김 교수님부터. 저부터 할까요? 네. 예, 저는 그 우리나라도 조금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만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큰 충격 없이 원전을 살살살 줄이고 재생가능 늘리고 그다음에 석탄도 살살살 줄이고 그 대신에 좀 수요 관리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또 그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가스로 좀 바꾸고 뭐 이제 이게 지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긴 하지만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뭐 환경적인 문제 다 뭐 언급이 되고 있지만 모든 나라가 다 하는데 우리만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길로 우리가 좀 힘 모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 비록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좀 큰 혜택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좀 줄어들 수는 있죠. 네. 그렇지만 한수원도 원자력만 쭉 하지만 사실 한 파트에 지금 재생에너지를 하니까 네. 이쪽을 좀 키워가면서 네. 이쪽은 좀 줄여가면서 얼마든지 충격을 줄여가면서 해나갈 수 있다. 네. 그래서 한수원의 사업이 바뀌는 고속도만큼 국가 에너지의 정책도 바뀌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예, 신재생이 이제 앞으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력도 뭐 오늘 이야기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습니다. 신재생, 원자력 문제가 있지만 그 해결할 능력이 있고 그로부터 오는 혜택들을 우리가 결국은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두 분 말씀에 토는 안 달겠습니다. 예. 네. 너무 훌륭한 토론이었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건배사 한번 하고 끝낼까요? 예. 대한민국 에너지 100년 대계를 위하여 제가 하면 위하여 해주십시오. 자, 에너지 100년 대계를 위하여.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